특별한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달러의 패권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인식하고 이 행정부 움직임 동안 이끌고 갈 것인가, 이 움직임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최근 약달러 기조를 나타내다가 다시금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 주 후반에는 달러가 소폭 강세 움직임을 띠기도 했었거든요. 긴 방향 지금 이 시간에 점검해 보시죠.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리 환율 이야기는 단장님과 나눠야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큰 그림을 또 그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일 궁금한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를 두고 약세를 용인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 해석의 차이입니다. 네네. 단장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이제 약세를 용인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제 왜 말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냐면 달러 강세를 만들어야 되는 요인이 있고 또 달러 약세를 만들어야 되는 요인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상충돼서 그러는 건데요. 달러 강세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전 세계가 블록화가 되고 있습니다. 블록화가 되고 있고 이제 미국이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하고의 사이도 좀 벌어지고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하고도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또 트럼프가 브릭스 국가들한테 달러 안 쓰면 안 된다, 관세 때리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그러면 블록화가 되는 상황에서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블록화가 되면서 달러 수요가 줄어들 때 거기서 대놓고 달러 약세를 가져가게 되면은 달러 패권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달러 강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의 원인은 결국엔 블록화에 대한 대비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문제는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굉장히 큽니다.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약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패권 유지를 위해서는 강달러가 필요한데 결국에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달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고 있죠. 그러니까 상충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이 둘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장은 관세 부과하고 맞물려 가지고 트럼프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달러 강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뒤로는 실질로는 내실로는 달러 약세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럼 약달러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겠구나 싶은데 달러는 계속 강하단 말이에요. 네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가 무엇에 대해서 강하냐,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실제 달러 인덱스는요. 지난 1월 달에 109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5, 104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럼 이제 달러가 그러면은 실제 달러 인덱스가 내렸다는 얘기는 주요 선진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약한 거거든요. 그럼 어느 통화 대비 약하냐? 실제로 유로화라든지 엔화 대비로는 달러가 한 두 달 동안은 조금 약세를 보였어요. 다만 원달러 환율은 1,485원, 작년 말이 1,485원이었는데 그 1,485원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1,460원 정도 소폭 강세로 이제 돌아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이제 달러가 눌린 거죠. 이제 그런데 이게 그 유로라든지 엔화 대비해서 원화가 그래도 달러 대비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보시면은 인도네시아나 튀르키예처럼 이 신흥국들 중에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신흥국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 블록인 유로화라든지 엔화는 달러 대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신흥국 블록에서는 달러 대비해서 소폭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전반적인 큰 틀에서 달러가요, 아주 기세등등하던 그 달러가 살짝 숨을 죽이는 건 맞거든요. 다만 그 온도차가 선진국 블록에서는 조금 강하게 나타나는 편이고 신흥국 블록에서는 조금 약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아직도 달러가 높은데 이제 이런 생각들, 우리는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좀 이거 추가적으로 여쭤봤을 때 이번 주가 또 사법 위크라고 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내부적으로 좀 극대화될 수 있는 주간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좀 해소되게 된다면 다른 신흥국가는 좀 다른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을 또 기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이창용 한은 총재 코멘트에도 그게 있거든요. 뭐냐면 결국에는 달러가 강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요인도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의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간 부분도 있다고 했고, 그 정도가 한 20에서 30원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걸 갖다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완화된다라는 건요,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성장에 대해서는 도모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환율의 안정 이런 데는 도움을 주는 이벤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가 그 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쪽도 볼게요. 3월 FOMC는 예상 밖으로 또 시장에는 굉장히 안도감을 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시장 자체의 영향력은 하루에 좀 그쳤다, 뭐 이런 아쉬운 평가도 있긴 한데요. 미국의 금리 정책은 이제 2회로 인하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책 방향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세요? 결국엔 저도 조금 두려워했던 것이 뭐가 있냐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가 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럼 인플레이션 기대가 올라오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거의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고 여기에 대한 시그널이 혹시 연준을 통해서 나오는 것 아니냐 이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갖고 있던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파월 의장은 결국에는 그 인플레이션 기대에 관한 데이터 자체가 이게 서베이 데이터다 보니까 약간 좀 오류가 좀 많을 수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의 상승은 일시적일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금리 인하 기조를 기존과 같이 유지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금리 인하를 연준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그럼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또 이제 시장을 구해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시장이 조금 더 앞서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3차례, 4차례 인하를 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내. 연준은 2차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뭐냐면 시장은 항상 기대를 갖고서 앞서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는 유지가 되는데 다만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적게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늦게 그렇게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조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관세가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시작돼서 인플레를 자극하게 되면 또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정책에도 변화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저도 좀 걱정하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제 연준이 일시적이다. 이거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는. 그렇죠. 그래서 안도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21년도에도 사실 공급망 불안 때문에 물가가 올라올 때 이거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다라고 했다가 한번 곤혹을 제대로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시감이라고 하나요? 예전에 그쪽에 한번 이제 혼을 났던 사람들은 요번에 일시적이라고 말하는 연준의 입장에 대해서 이것도 21년도 시즌2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연준의 실수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현재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보편관세에다가 산업별 관세에다가 상호관세까지 붙게 되면은 생각보다 단기에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자극하는 효과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때하고 다른 거는 디플레이션 기조가 높을 때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은 상태에서 관세가 세게 때려졌을 때는 이게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고 이거는 연준의 방향을 한 번 더 전환시키는 그런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죠. 그 경계감은 키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안도할 수도 없고 또 불확실성 큰 구간 안에서 계속 비관적으로 또 볼 수도 없는 애매한 참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4월에 또 금리 동결 가능성 그리고 상반기에 한 차례 더 인하할 수도 있어라면서 금통위에 대해서는 꽤 적극적인 인하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조를 취하고 있잖아요. 한미 금리차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더 불리하게 흘러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하반기에 이제 현재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내렸고요. 2분기에도 한두 차례 더 내릴 수 있다. 2분기부터 이제 남은 연내 기간 동안에 한두 차례 더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게 한은의 기본적인 기조인데 그럼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3.5에서 2.5나 2.25까지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미국하고의 기준금리 차가 좀 많이 아직 여전히 벌어져 있고요. 10년 금리 차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현재 2.8이고 미국이 4.3이니까 약 1.5% 정도 벌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그러면 이게 금리가 벌어져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자본이 유출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과거하고 달리 변동환율제를 쓰고 있습니다. 변동환율제는요. 금리가 뒤집어졌을 때의 충격을 환율이 흡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높이면서 금리를 낮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율의 상승은 우리한테도 뼈아픈 일이 될 수가 있지만 지금 실물 경기가 좀 주저앉는 모습이 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에다 조금 더 방점을 두면서 대내 균형 쪽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모습 그게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긴 호흡에서 자산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오늘 매크로 기조는 다 잡아주셨거든요. 방향성 잡아주세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미국 경기가 탄탄할 것이다 이렇게 1월에 얘기했다가 2월 중순부터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작년 말만 해도 물가는 거의 잡힌 것 같다라고 했다가 또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물가와 성장의 매트릭스죠. 이 매트릭스가요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물가와 성장이라는 거는 자산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시나리오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각 시나리오에 맞는 자산을 좀 넓게 펼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화 자산에 대한 투자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금과 같은 대체 자산에 대해서도요. 일정 부분은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는 전략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조언해 드립니다. 자산 배분 제일 중요한 건 말씀해 주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유연
유연성이라고 잡아주셨거든요. 큰 틀에서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과 함께 했고요. 저희 출발 성공투자도 같이 인사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이어가세요.